384년 바다 건너온 낯선 승려를 백제 왕이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라난타, 동진에서 온 서역 승려로 기록돼 있죠. 왕은 그를 내치지 않고 예를 갖춰 맞았으며 이듬해 절까지 세웁니다. 10명이 승려가 되자 왕실의 선택은 개인 신앙을 넘어 국가의 선언이 됐고, 백제의 신과 왕, 죽음과 구원을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때는 근초고 왕의 전성기가 지나고 침류왕이 즉위한 직후였습니다. 무대는 백제의 한성과 중국 남조 동진을 잇는 서해 교통로입니다. 침류왕은 백제 제15대 왕으로 384년에 왕위에 올랐고, 군사와 외교로 넓어진 왕국을 하나의 질서로 묶어야 했습니다. 백제 안에는 지역마다 다른 제사와 조상 숭배, 자연신앙이 살아있었고, 새로 편입된 사람들에게 왕실의 권위를 같은 언어로 설명하기도 어려웠죠. 바깥에서는 동진과의 외교를 통해 남조의 제도와 문화가 들어오고 있었으며, 불교는 그 국제 문화망을 타고 왕실 앞까지 도착합니다. 그 변화의 문을 연 서역 승려가 바로 마라난타였고, 기록은 그의 긴 여정을 신비로운 인물 묘사와 함께 전합니다. 마라난타는 인도 북부 간다라 지역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승려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다라는 여러 문화가 만나는 곳으로 불교 미술과 교학이 발전한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출발한 승려들은 육로와 바닷길을 따라 중국 각지로 이동했습니다. 마라난타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거쳐 동진에 왔는지는 남아있지 않지만, 기록은 그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지역을 다니며 교화했다고 전하죠. 삼국유사는 그의 이름을 동학이라는 뜻으로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사람이라는 해석이지만, 이름의 정확한 언어적 배경은 복잡하고 후대의 번역 설명을 당대 신분준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더 극적인 전승은 그의 수행 경지를 헤아릴 수 없었다고 묘사하며 신통력을 지녔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성인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역사적 능력을 확인한 기록이 아니라 종교적 찬양에 가깝죠. 확실한 핵심은 그가 동진에서 백제로 왔다는 사료의 짧은 문장입니다. 배에 올랐는지 어느 항구에 내렸는지 자세한 여정은 전하지 않으며, 그 빈자리보다 중요한 건 마라난타가 동진의 불교를 직접 들고 백제에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도착으로 백제 왕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종교와 국제 질서를 마주합니다. 마라난타의 이동은 외로운 순례보다 동진과 백제의 관계 속에서 봐야 합니다. 동초 고왕대에 열린 동진 외교는 침류왕대에도 문화 통로로 작동했고, 사신과 상인이 오간 길을 따라 경전과 의례 지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백제 왕실은 이미 중국식 작호와 문서인정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남조 문화를 받아들이는 일은 국제적 왕국의 위상을 드러내는 방법이었죠. 불교는 단순한 외래신앙이 아니라 문자와 철학, 예술을 묶은 체계였습니다. 왕에게는 넓어진 나라를 설명할 보편적인 세계관이 될 수 있었고, 비족에게는 동진과 연결된 새로운 지식과 의례의 통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새 사상이 들어오면 기존 제사를 받던 세력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으며, 누가 반대했고 어떤 논쟁이 오갔는지는 기록이 침묵하지만, 침류왕이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결정만큼은 분명하게 남았습니다. 마라난타를 궁중으로 맞아들이며 왕실이 보호한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승려의 안전과 활동 범위가 왕의 권위에 의해 보장되는 순간이었죠. 한 사람을 예우한 행동은 곧 왕국 전체가 지켜보는 정치적 사건이 되었고, 침류왕은 낯선 종교를 왕실의 문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기록은 침류왕이 마라난타를 예로써 맞았다고 짧게 전합니다. 왕이 직접 예우했다는 표현은 개인적인 호기심보다 무거운 의미를 가졌고, 불교를 모욕하거나 배척하는 일이 곧 왕의 선택을 거스르는 일이 됐죠. 마라난타는 왕실의 보호 아래 교리를 설명하고 의례를 전할 수 있었으며,
궁정 사람들은 낯선 숙녀의 말과 행동을 가까이서 접하게 됩니다. 마라난타가 어떤 말로 왕을 설득했는지는 전하지 않지만 그의 설법이 궁정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사실은 곧 드러납니다. 대신 왕의 다음 행동이 그 만남의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심리왕은 영접으로 끝내지 않고 제도와 공간을 마련하려 했고 이듬해 한산에 절을 세우라는 조치로 선택을 굳혔습니다. 한산은 백제 한성권의 핵심 공간으로 이해되는 지명이며 정확한 절터와 건물 모습은 확인되지 않아 후대 사찰을 그대로 놓을 수 없죠. 당시 왕실 가까이에는 목조 예배 공간과 승려들이 머물 작은 수행처가 세워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왕실 가까이에 절이 세워진다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권력 지도를 만들었고 지역의 제사 공간과 다른 국가 보호 종교 시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385년 기록은 한산에 절을 세우고 10명을 출가시켰다고 전합니다. 10명이라는 숫자는 백제 안에 처음으로 공식 승려 집단이 생겼다는 뜻이며 마라난타 한 사람의 방문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바뀌는 장면이죠. 출가자는 가족과 생업의 질서에서 벗어나 계율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왕실은 그들이 머물 공간과 생활 기반을 보장해야 했습니다. 절을 짓는 데는 목재와 장인, 토지와 곡식이 필요했으며 이 모든 자원은 왕의 명령 없이는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불교 공인은 믿음을 허락한다는 말보다 행정과 재정을 움직이는 일이었죠. 10명의 승려는 의례를 익히고 경전을 전하며 새로운 공동체의 핵심이 됐고 후대 승려를 길러낼 씨앗도 그 작은 집단 안에 놓였습니다. 다만 10명이 출가했다고 백제 백성 모두가 불교로 개종한 것은 아닙니다. 왕실과 수도에서 시작된 공적 수용이 지방사회로 퍼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렸고 기존의 조상 숭배와 토착 제사는 불교와 함께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새 종교는 옛 믿음을 하루아침에 지우기보다 그 위에 새로운 침을 더했으며 심유왕의 조치는 시작을 알린 사건이지 완성을 선언한 사건은 아니었죠. 불교가 들어오자 왕실 의례와 장례, 예술을 바라보는 틀도 달라졌습니다. 부처와 보살, 윤회와 공덕이라는 개념은 죽음 이후를 새롭게 설명했고 왕은 자신을 불법을 보호하는 통치자로 나타낼 수 있게 됐죠. 이 사상은 왕권을 신성화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정치 도구만은 아니며 개인에게도 고통과 구원, 선행의 의미를 설명하는 종교였습니다. 정전을 읽으려면 문자를 익힌 사람이 필요하고 의례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했으며 사찰 건축과 불상 제작은 목공과 금속, 회화 기술을 함께 자극했습니다. 초기 백제에 어떤 불상이 처음 놓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때 마련된 수행과 제작의 기반이 후대 불교 예술로 이어집니다. 왕실은 동진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경전과 숭려를 받아들일 수 있었고 백제 승려도 점차 바깥 세계의 교학과 의례에 접근하게 됐습니다. 한성의 작은 절은 동아시아 불교망에 연결되는 백제의 첫 공식 거점이었고 외교항로는 물건을 나르는 길에서 사상을 나르는 길로 넓어졌죠. 그러나 제도를 세운 침류왕에게 주어진 시간은 놀라울 만큼 짧았고 불교 수용, 이듬해 왕의 죽음이 정치의 흐름을 갑자기 끊습니다. 침류왕은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않아 38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라난타를 맞고 절을 세운 바로 그 시기에 왕실은 후계 문제를 맞았고 새 종교를 보호하던 왕의 죽음은 정책의 지속 여부까지 불안하게 만들었죠. 왕위는 침류왕의 아들이 아니라 동생 진사왕에게 돌아갔습니다. 후대 설명에서는 진사왕이 조카 아신의 왕위를 빼앗았다고 보기도 하며 계승 과정에는 왕족과 귀족 세력의 갈등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불교 수용이 궁정 권력 투쟁을 즉시 멈춰 세운 것은 아니었던 셈이죠. 보편적인 교리가 들어와도 왕자를 둘러싼 현실 정치까지 사라지지는 않았고 진씨와 해씨 같은 유력 가문의 힘도 이후 계승에 계속 작용했습니다.
그렇다고 침류왕의 선택이 왕과 함께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신왕이 즉위한 392년에는 불법을 숭상하고 복을 구하라는 교서가 내려졌고 왕실 불교가 다음 세대에도 이어졌음을 공식적으로 보여줍니다. 침류왕의 짧은 조치는 후계자들이 되돌리기 어려운 국가정책이 됐고 한 왕의 개인적 영접은 왕조의 장기적인 종교 방향으로 굳어졌습니다. 불교의 진짜 승부는 첫 환영식보다 왕이 죽은 뒤에도 남았다는 데 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마라난타의 이야기는 역사와 성인 전승이 겹치게 됩니다. 수행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고 신통력을 지녔다는 표현이 그를 감싸며 백제불교의 시작을 한 성스러운 인물에게 집중시켰죠. 이런 이야기는 신앙 공동체가 창시자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며 기적을 실제 사건처럼 재현하면 역사와 전승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또 여러 지역의 사찰은 마라난타의 도착과 창건을 자신들의 전통에 연결하지만 삼국사기 기록은 동진에서 왔다는 사실과 왕의 영접을 중심으로 남깁니다. 어느 포구에 처음 발을 디뎠는지 확정할 직접 기록은 제한적이고 후대 창건설화는 지역 신앙의 기억으로 따로 다뤄야 하죠. 역사적으로 더 중요한 장면은 왕실이 외래순녀를 보호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없었다면 절과 순녀 집단, 경전교육도 안정되기 어려웠고 백제불교가 국가문화로 자라날 제도적 공간도 늦어졌을 수 있습니다. 마라난타는 혼자 왕국을 개종시킨 마법사가 아니라 공진의 문화망과 백제 왕권을 연결한 실제 매개자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승의 빛을 걷어내도 그의 도착이 가진 역사적 힘은 줄어들지 않죠. 침류왕대의 작은 시작은 수백 년 뒤 백제 문화의 중심으로 자랍니다. 왕실과 귀족은 사찰을 세우고 불상을 봉헌하며 공덕을 정치와 연결했고 승려는 경전과 외교, 교육을 맡는 지식인 집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웅진과 사비로 수도가 옮겨진 뒤 불교 미술은 더욱 세련돼지고 미륵사와 능살리 사찰, 금동대양로 같은 유산에도 그 세계관이 스며들죠. 하지만 384년의 출발점은 훗날의 거대한 석탑과 금동공예보다 훨씬 소박했을 겁니다. 그 성취는 여러 세대의 후원과 기술 축적이 만든 결과였고 침류왕은 완성품이 아니라 성장할 제도와 방향을 남겼습니다. 백제 승려와 기술자는 일본 열도에도 불교 교리와 예술을 전하게 되며 마라난타가 건넌 문화의 길이 반대 방향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동진에서 백제로 들어온 불교가 백제식으로 변하고 그 백제식 불교 문화가 다시 주변 국가에 영향을 준 것이죠. 한 사람의 이동이 왕의 선택을 만나고 국가 조직이 받쳐줄 때 사상은 개인의 믿음을 넘어 건축과 예술, 외교의 힘이 됩니다. 침류왕의 짧은 재위가 백제 문화사에서 길게 남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84년의 변화는 승려 한 명을 환영한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침류왕은 마라난타를 궁으로 맡고 이듬해 절과 승려 집단을 마련했으며 왕실 불교는 그의 죽음 뒤에도 아신왕의 교서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은 공인과 대중의 개종이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됐음을 보여주고 기존 신앙과 불교가 오랜 시간 겹쳐 살았다는 사실도 남깁니다. 신통력 전승은 종교적 기억으로 왕의 영접과 사찰 설치는 역사 기록으로 나눠야 하죠. 그 경계를 지키면 마라난타는 과장 없이도 백제 세계관을 바꾼 인물입니다. 하지만 보편적 윤리가 들어왔다고 모든 왕이 백성을 존중한 것은 아니었고 권력이 한 사람의 삶을 짓밟는 이야기도 백제 전승에 남았습니다. 다음 편의 주인공은 왕도 장군도 아닌 형민 도미와 그의 아내입니다. 왕은 도미 부인의 정절을 시험하겠다며 부부를 함정에 빠뜨리고 도미의 두 눈을 멀게 한 뒤 부인까지 강제로 차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인은 왕을 속여 빠져나오고 남편과 다시 만나 백제를 떠나죠. 폭군과 평민 부부가 맞선 도미설화를 다음 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미 부부의 탈출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